시계를 보니 2시 반이었다. 안방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방문을 여니 엄마가 울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네 아버지 밭은 숨 때문에 어디 잠이 와야 말이지 하고 애달픈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채비를 하느라 바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현무암 같은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는 이별이 바로 앞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가늠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내 가슴을 때리고 온몸을 오그라들게 했다. 내가 이런데 엄마는 오죽할까. 엄마의 몸짓과 표정과 말소리에서 엄마의 애간장이 녹아내려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몇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엄마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렇게 엄마를 둘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다 얘기했어? 이승에서 사람한테 용서받은 것은 저승에서는 죄가 안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서운하게 느꼈던 거 있으면 다 말해봐요. 아버지 천국으로 바로 가시게. 우리 아버지 흉이나 봅시다. 엄마와 나는 아버지 침대 옆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는 문득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운한 거 있지. 언젠가 뒷산 넘어 멀어지 오이밭에서 오이순을 묶었거든. 해가 꼴딱 넘어가서 어두워졌지 뭐니. 그런데 여기서 좋은 만큼밖에 일이 안 남았어. 내일도 일하러 오기도 번거롭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서두는데 네 아버지가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가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남았으니 이거 조금만 하고 갑시다 했지. 서둘러서 오이순을 묶는데 조용한 거야. 여보, 재우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 나는 무서워서 여보 하고 다시 불렀는데 아무도 없어. 네 아버지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 밭이 산속에 있으니 얼마나 무섭니. 하던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다름질쳐 집에 갔지. 아니 마누라를 그 밤에 산속에 두고 가는 양반이 어디 있니. 그때를 생각하면 어찌나 화가 나던지. 간다고 말이라도 하든가.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가지 하고 말한 게 간단한 인사였나 보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는 같이 가자고 해야지. 그 밭은 산속에 있어서 무척 무서운데. 아버지 들으셨어요? 마누라 미안하오 하셔야지. 엄마 아버지가 미안하대. 엄마 아버지 용서했어? 또 서운한 거 있어? 전에 한 번 아버지가 호떡을 사들고 온 거야. 웬 호떡이유? 하고 물었더니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자기 혼자 다 먹은 거야. 아니 마누라 하나 먹으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니? 좀 먹어보라고 그러면 어때? 그걸 혼자서 날름 다 먹니? 가끔 보면 너가 아버지가 나한테는 인정이 없어. 자기는 참으로 막걸리 한 병 사오면서 내 먹을 사탕은 하나도 안 사온다. 사탕 하나라도 사오면 좀 좋아. 어찌나 섭섭하던지 잊히지가 않더라. 엄마는 아버지의 퉁퉁 부은 손을 애처롭게 어루만지면서 말의 온도는 낮지 않으면서 말투는 쌀쌀하게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아유 왜 호떡을 혼자 드셔서 여태까지 엄마를 서운하게 하셨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아버지는 겨우 호떡이랑 사탕 때문에 엄마한테 이 시점에 원망을 들어요 그래. 얼른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 아빠가 미안하대. 호떡이랑 사탕 못 사줘서. 그러니 마음 푸셔.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었다. 아버지의 숨은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종일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한 입은 말랐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높고 험하면 이렇게도 숨이 가쁘고 힘든 것일까.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마른 입술을 적시니 순식간에 말랐다. 바라보는 마음이 어찌나 안타깝고 슬프던지 엄마와 나는 다시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시 수다를 시작했다. 엄마, 또 없어? 하나 더 있지. 내가 뱀한테 물렸던 날 온몸이 퉁퉁 부어서 중내에 만회하고 있었거든. 근데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밖에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어미가 칠칠치 못하게 뱀에게 물렸단다.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어쩌느냐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칠칠치 못하게 왜 뱀한테 물렸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방문도 안 열어보지 뭐니. 어떻게 마누라가 뱀한테 물렸다는데 걱정도 안 할 수가 있니. 기분이 좋다가도 그때를 생각하면 밥숟가락을 내던지고 싶더라. 이상하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말은 투덜대고 있었다.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지금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는 엄마에게 서운한 거 다 용서했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다 용서했다고 했다. 이제 아무것도 원망할 게 없다고. 60년 같이 살면서 겨우 서운한 게 호떡이랑 사탕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다. 여보, 일만 한다고 수고 많았어요. 그깟 호떡이랑 사탕이야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마음 편히 하고 얼른 가요. 힘들게 오래 있지 말고.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말을 이었다. 나는 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다. 왜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아버지가 오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참거리를 사러 가면 한참 쳐다보곤 했어. 동이 트고 있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안방 유리창에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풍경소리 같은 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던 아버지의 목소리 대신 거친 숨소리가 아버지의 마른 입술 사이로 쏟아졌다. 85해의 생을 한 올 한 올 챙겨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나르는 것일까? 아버지의 숨소리는 여전히 무겁고 거칠고 힘겨웠다.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마지막 숨을 겨우겨우 쉬는 아버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숨 한 자락이라도 편하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비통했다. 엄마와 나는 아버지 앞에서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그저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훔쳐내고 손수건으로 닦아낼 뿐. 엄마와 나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즐거웠던 기억을, 아버지가 좋았던 순간을, 아버지에게 고마웠던 일을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웃으면서 가시라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만 남겼다. 아버지는 그날 깊은 밤에 돌아가셨다. 누름돌. 마음이 뒤숭숭한 날이면 나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듯 돌멩이에 물을 준다. 돌멩이는 짙은 색으로 촉촉해지면서 금방이라도 화초처럼 자랄 것만 같다. 어떤 때는 아예 항아리 옆에 주저앉아 돌멩이를 닦는다. 돌멩이의 웃음 같은 둥근 선을 어루만지면 한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지난 6월 초 엄마가 큰 자루 하나를 끌다시피 들고 왔다. 달려가서 받아보니 쭉쭉 뻗은 오이가 푸르게 들었다. 엄마는 옆 농장의 오이가 하도 좋아서 한 접 샀다고 했다. 분명 친정해온 나에게 주려고 샀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더러 가져가란다.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면 실컷 살 수 있는 오이를 뭐하러 힘들게 사들고 오느냐 핀잔이 얼핏 나왔다. 이맘때 나온 오이로 오이지를 담아야 맛있지. 조금 지나면 오이에서 쓴맛이 나와서 못 쓴다면서 엄마는 내 입을 묶듯 자루 입구를 묶었다. 소금물 부어서 꾹꾹 눌러놔. 돌멩이 있니? 돌멩이도 줄까? 밭에 많이 있어. 엄마, 우리 집에도 돌멩이 많아요. 엄마가 준 돌멩이가 어찌나 많은지 집도 짓겠어요. 나의 말에 엄마는 소리내어 웃었다. 수년 전 엄마는 고추 장아찌와 마늘 장아찌가 잘 되었다면서 냉장고에서 한 통씩 꺼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장아찌를 꺼내려고 젓가락을 간장 속에 넣었는데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다. 들추어 보니 주먹만한 돌멩이 2개가 들어있었다. 누름돌이었다. 그 다음에도 엄마가 주는 장아찌에는 돌멩이가 1개 아니면 2개가 납작하게 또는 둥글게 들어있었다. 장아찌를 먹고 나면 돌을 꺼내어 깨끗하게 씻은 후 안방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 위에 올려놓았다. 항아리 뚜껑 위에 줄무늬가 있는 납작한 돌, 주먹만한 새까만 돌, 작은 구멍이 가득한 하얀 돌 등 여러 돌멩이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하나같이 모란데가 없이 둥글고 예쁘다. 남석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1000만 년이 걸린다고 들었다. 저렇게 둥글둥글해지기까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을까. 1000만 년에 다시 1000만 년을 살았을지도 모를 돌멩이. 그런 돌멩이가 하는 일이 겨우 장아찌를 누르는 것이라니. 돌멩이의 일이 너무 하찮아 보였다. 햇살이 항아리 위에 걸터 앉아 돌멩이를 데우던 어느 겨울날, 안방 침대에 엎드려 유리창 너머 돌멩이를 한참 쳐다봤다. 딱딱하기만 하던 돌멩이가 물렁물렁해지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편안하게 돌아누우며 일광욕을 즐기는 돌멩이에게 내가 물었다. 겨우 누름돌로 있다가 이제는 장독 뚜껑 위에서 놀고 있는 게 마음에 드느냐고. 내가 고인돌이 되든 구들장이 되든 누름돌과 무엇이 다르겠어. 고인돌이 될 만하면 그거라면 되고 구들장에 쓰일만 하면 구들장이 되는 거지. 누름돌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나를 찾으려고 허리 구부리고 얼마나 이리저리 걸어 다녔는지 모르지. 너무 크면 들고 가기가 무겁고 너무 작으면 누름돌 역할도 못하니 엄마가 이 돌 저 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선택한 게 나라고. 무엇보다 둥글어야 해. 엄마가 둥글다 싶어 돌을 집었다가 땅속에 박힌 면이 뾰족해서 휙 던져버린 게 1~2개가 아니라니까. 그때 그곳에 꼭 맞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고인돌이든 구들장이든 누름돌이든 모두 같은 거야. 돌멩이의 대답에서 무엇이 되든 그것으로 존재하는 돌멩이의 지존이 느껴졌다. 희로애락에 움직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으며 끊임없이 깎이고 작아져도 마냥 평화로운 돌멩이의 내공. 저 정도는 되어야 진한 간장 속에서도 녹지 않고 소금물에서도 무르지 않은 채 푸릇한 장아찌를 눌러줄 수 있으리라. 인간이 만불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0년도 살아보지 못한 인간의 섣부른 주장이 아닐까. 마음 한자락에 파르륵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만물의 영장은 무슨. 하루에도 12번씩 널뛰듯 하는 나의 마음. 1000만 년 동안 단단해진 돌멩이를 가슴에 올려두면 나의 마음도 장아찌처럼 눌려 부드러워지려나. 엄마가 전화했다. 오이지는 잘 담았는지, 누름돌로 잘 눌러놨는지 물었다. 오이가 노랗게 되면 익은 것이니 그때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별일 없지? 하고 물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묻는다. 별일 없느냐고. 어찌 별일이 없으랴. 나는 아이들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엄마가 살면서 겪었던 일에 비하면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것이련만 엄마는 한마디 한마디 챙겨 들으며 내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는 나 대신 욕도 해주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별일 아니라며 결국엔 다 좋은 거라며 사방팔방으로 튀는 내 마음을 다독였다. 지금 그대로도 좋으니 너무 애쓰지 말고 살라고 했다. 엄마와 누름돌은 닮았다. 오래 사는 게 벼슬이야. 오래 사는 게 벼슬이야? 그렇다. 오래 사는 것은 벼슬이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직이라는 벼슬을 주었으며 양천 모두 1계급씩 계급을 주거나 올려주었다고 하니 오래 사는 것이 벼슬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래 사는 게 벼슬이라는 말에 점점 더 격하게 동의하고 싶어진다. 내가 중년을 지나 노인이 되어갈 것이므로 이 말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슴에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듯 내가 죽는 것도 당연하다. 파이널 엑시트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 때나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 병에 걸려서 길을 걷다가 음식을 먹다가 설거지하다가 벼락에 맞아서 다가오는 자동차에 치여서 벌레에 물려서 건물이 무너져서 등등 우리는 항상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던져진다. 그런데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내고 90년, 100년을 산다. 촘촘한 죽음의 장애물을 피해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수년 전 10여 명의 아이들과 거창에 물놀이를 갔다. 폭포가 있는 풍광이 좋은 계곡인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한적했다. 아이들은 물고기처럼 뛰놀았다. 자결한 태양 아래 녹음도 지쳐 낮잠을 자던 무렵 평화롭게 물소리가 솟아내지면서 아이들의 왁자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나는 곳으로 가봤다. 남자아이 6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널따란 바위 저편에서 달려오다 바위 아래로 몸을 날렸다. 앞으로 날리고 뒤돌아서 날렸다. 다이빙하듯 몸을 던지기도 하고 한 바퀴 허공에서 돌다가 물속에 풍덩 빠졌다. 가끔은 둘이 손잡고 달리고 누가 멀리 떨어지나 내기도 했다. 출발점에서 아이들은 손을 들고 뭐라고 한마디씩 소리를 지른 후 달렸는데 그 소리가 씩씩하고 명랑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너른 들판을 지나 철길을 건너 차 탄 천으로 멱을 감으러 갔다. 조심조심 천천히 가면 가슴께까지 차는 물을 건널 수 있는 깊이는 깊지 않지만 폭이 넓은 강이었다. 강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 대부분은 그곳에 올라가 시도 때도 없이 뛰어내렸다. 풍덩 하는 소리와 아이들이 터뜨리는 함성은 가볍고 시원했다. 물속에 잠겼다가 푸 하고 숨을 내쉬며 솟아오르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물풀처럼 푸르렀다. 그 속에 얼마나 섞이고 싶었던가. 오빠를 따라 바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다. 보기에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더니 바위에 올라서자 내 키 때문인지 훌쩍 바위가 솟은 듯이 높았다. 바위 아래를 보니 푸른 물이 무척 깊어 보였다. 주춤거리는 내게 오빠와 다른 아이들이 뛰어내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내려왔다. 그 아쉬움은 패배감이 되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을 보다가 어릴 적 그 아쉬움과 패배감이 호기심과 용기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비적비적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뛰어내릴 것이냐고 아이들이 묻는데 왜 그랬을까?
확고하게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다. 바위 끝에 섰는데 어릴 적 바위가 이사를 왔는가? 내가 자란 만큼 바위도 자랐는가? 똑같이 높았다. 물은 지푸르게 깊어 물길 저 아래가 저승문턱 같았다. 오금이 저려 주춤 뒷걸음질을 치며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선 아이들이 싸움 직전 황소가 발을 구르듯이 발을 구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마 애들 앞에서 던진 말을 물릴 수가 없었다. 숨을 참은 후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다. 물속에 잠겼다. 고요한 소리가 있을까? 꾸룩꾸르륵 소리가 들리면서도 고요했다. 물속에 둥둥 떠있는 것인지 허우적된 것인지 오랫동안 우주를 유영하듯 하였다. 아주 긴 시간 같았는데 아마도 풍성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짧은 순간이었으리라. 물 밖으로 나와 푸 하고 숨을 쉬는데 죽다 살아난 듯 환희가 터져나왔다. 아, 이런 거였구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흥분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아이들과 섞여서 여러 차례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뛰어내리고 돌아가기로 했다. 멋지게 달려 이 한 몸 던져보리라. 숨을 들이쉬고 바위 위에서 달리다. 끝에서 뛰어내리려던 찰나. 아차, 발이 미끄러졌다. 바로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는 솟은 바위에 엉치뼈를 부딪혔다. 순간 쩍 하고 세상이 두 쪽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첨벙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몸은 부서져 흩어지고 나의 정신은 아득하게 깊은 물속으로 내려갔다. 죽었구나. 물속에서 일어나려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허우적대다가 겨우 몸을 가누고 섰다. 걸음은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다. 놀기에 바쁜 아이들은 내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다행이었다. 잠시 후에 엉덩이가 붓기 시작했다. 만화에서 꿀밤을 한 대 맞으면 혹이 나오던데 엉치에 계란만한 혹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야 만화가 과장일 뿐 거짓은 아니란 것을 알았다. 의사는 내가 무사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로 큰일이 날 뻔했다고. 이건 신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 순간을 돌아볼 때마다 꼬리뼈 주변이 찌릿찌릿하고 온몸에 소름이 번진다. 아찔하다. 신은 왜 나를 멀쩡하게 살려내셨을까? 퍼즐의 한 조각처럼 어떤 색깔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가 인류의 한 조각으로 꼭 있어야 해서 신은 나를 여기에 남긴 것이 아닐까. 내가 없으면 퍼즐의 그림은 미완성일 것이다.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살아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6.25 전쟁을 뚫고 보릿고개와 민주화 투쟁을 지나 오늘을 사는 노인을 보면 나는 그들이 정승만큼이나 위대하게 느껴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뎌내고 비껴가며 지나온 모래같이 까끌까끌하고 바늘같이 뾰족하며 쇳덩이같이 무거웠던 삶의 여정. 그 삶의 벽을 담쟁이처럼 한 줌씩 쥐고 넘어온 그들의 의지와 열정은 칭송받을 만하지 않은가. 그러하기에 공원 벤치에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 있어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어도 나는 그들의 생존에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낀다.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고난도 등급을 획득한 그들을 존경한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핀다. 취업을 못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친구에게 소외당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입고 무진장 화내면서도 오늘을 기적처럼 살아내는 젊은이들을 본다. 아이들을 본다. 어제가 힘겨웠던 것처럼 내일도 별다를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을 펄떡이며 살아내는 그들이 대견하다. 닥쳐고 오를 디딤돌과
잡고 올라갈 사다리조차 없어도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살아남는 미래의 노인들이 기특하다. 그 기적이 한 해 한 해 나이트처럼 쌓여 인생이 되리라. 오래 살아낸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사람들 모두 칭송받아야 한다. 오래 사는 게 벼슬인가? 그렇다, 벼슬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그 자체가 높은 벼슬이다. 나도 점점 벼슬이 높아지고 있다. 설거지만 조금 해줘. 첫아이가 결혼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하루는 시댁에서, 하루는 우리 집에서 묵었다. 우리 집에서 묵던 날 남편은 양갈비 구이를 준비했다. 딸이 사위를 처음 데리고 온 날 남편은 손수 요리한 양갈비 요리를 식탁에 올렸었다. 그때 사위가 양갈비를 잘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남편은 미리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했다. 맛있는 저녁 식사에 축하 샴페인과 와인을 마시며 한참 수다했다. 온 가족이 밤늦도록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난 늦은 시간, 남편과 내가 식탁을 정리하자 사위도 한몫 거들고자 하였다. 내가 식탁을 등지고 돌아서서 설거지하는데 식탁을 정리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주말에 설거지만 좀 해줘. 그 말에 갑자기 눈꺼풀이 아파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았다. 둘 다 군 장교인 딸 내외는 아마도 앞으로 자주 떨어져 살 것이고 주말에나 집에서 만날 것이었다. 남편은 딸이 주부로, 일하는 여성으로, 군인 장교로,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로서 살아갈 삶이 그려졌나 보다. 아빠로서 사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말을 모두 삼키고 겨우 주말에 설거지만 조금 해줘 하는 말 한마디로 대신한 남편. 시집가는 딸에 대한 안쓰러운 그 마음을 말로 어찌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 많은 말을 언제 다 할 수 있으랴. 남편의 그 한마디의 무게를 나는 알겠다.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였을까. 등 돌리고 설거지하는 동안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서 몰래 우느라 머리가 아팠다. 초대받은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을 때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났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일부러 다짐까지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주책 없이 흐르는지 매번 당황했다. 그러하니 내 딸 결혼식은 오죽할까? 나는 딸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울까봐 걱정되었다. 남편에게 고민을 전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좋은 일인데 울긴 왜 우노? 라고 말했다. 나는 환하게 웃자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울지 말자. 좋은 일이다. 딸이 행복하지 않은가 등을 되뇌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에 시도 때도 없이 눈시울을 붉힌 것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었다. 신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을 때 남편의 눈과 입은 웃고 있었다. 동시에 남편의 눈시울이 빨갛고 콧등이 시큰한 것이 멀리서도 느껴졌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나뿐만 아니라 하객 모두가 보았다. 혼주 자리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보니 남편 눈가에 굵은 눈물방울이 달려서 막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장갑 낀 손가락으로 눈물을 받아내었다. 자꾸만 남편은 행복하게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주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나는 울기를 멈추고 그리고 잊어버렸다. 나중에 남편에게 왜 울었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울지 않았다고 했다. 나중에 문득 말했다.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마음이 이상했다고. 나도 남의 결혼식장에 가면 이유도 모른 채 울었기에 남편의 마음은 모르지만 왜 우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 말은 이해했다. 그것은 슬픔과 다르고 기쁨과도 다르며 감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본능적이고 먼 기억 저편에서 시작한 역사의 결정체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첫 아이를 안았던 그 낯선 기쁨과 책임져야 할 숭고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 아이와 나누었던 기쁨과 환희에 찬 웃음들, 그리고 가슴 태우고 감정을 추슬러야 했던 시간과 앞으로 마음껏 행복하기를 바라는 시간까지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어떤 것이었으리라. 그 모든 것이 설거지만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작은 부탁으로 이어졌으리라. 설거지가 그냥 설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나도 그리고 사위도 알았다. 그것은 일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과 예외적인 것들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누군가 조금 설거지를 거들어 주듯이 삶의 전반을 조금, 아주 조금만 덜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삶은 가벼우리라. 그다지 외롭지 않으리라. 힘들어도 견딜만 하리라. 그리고 끝내 행복하리라. 사랑하는지도 모르게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되고 믿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담겼을 것이었다. 주말에 설거지만 좀 해줘 하는 맑은 물에 씻은 듯한 남편의 말소리 하나하나. 부탁도 명령도 애원도 아니 이 모든 것이 섞인 처음 들어보는 낯선 억양. 찰나이지만 우주의 깊은 시간이 느껴지는 미세한 단어 사이의 거리와 찬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같은 끝말의 여운이 또렷하게 기억난다. 딸의 아버지로서 마음을 조심스럽게 낮게 내려놓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은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번개 같고 천둥 같은 마음을 들었다. 혼잣말. 아이고, 캄캄하네. 아무도 없나 봐. 다 나갔어?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어. 집안은 불이 꺼져 있지. 중간문을 열며 아무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혼잣말을 해봐. 신발을 벗고 사부작대며 옷을 갈아입고 밥상을 차려 저녁을 혼자 먹는 일이 글쎄 심심하다 할까 쓸쓸하다 할까 궁색하다 할까 하여 나 들으라고 중얼대지. 무얼 먹을까 냉장고 한번 볼까 하면서 냉장고가 듣는 것처럼 음식이 듣는 것처럼 말해. 가족이 있으면 있는 반찬은 다 꺼내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도 부족해 보이는 밥상이 혼자 앉으니 김치 하나, 찌개 하나도 많네. 찌개가 좀 짠가? 중얼대며 한 숟가락 먹고 밥이 구수하네 하면서 밥 한 숟가락을 오래도록 씹어. 무서울 때에도 혼잣말을 해.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무섭잖아 살살해 하거나 어휴 깜짝이야 왜 놀라게 하고 그래 하고 중얼대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금은 여유가 생겨. 힘들 때도 혼잣말을 해. 사람은 행복할 때보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더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 그때는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머릿속에 배경음악도 하나 틀어놓지. 주인공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멋진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독백을 하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파이팅! 요즘 혼잣말이 늘었어. 외롭거나 힘들어서가 아니야. 자꾸 잊어버려서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내가 여기 왜 왔더라? 그
그게 뭐였지? 하면서 혼잣말을 해. 지금 세제가 떨어져 뒷뜰에 있는지 보러 가는 거야. 도토리 묵을 쓸까 싶어 도토리 가루가 있나 냉동고를 여는 거지. 오후에 세탁소 가는 거 잊지 마 하면서 돌아서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니 민망해서 미리 묻기도 하고 어이없어 늦은 책망도 하는 거지. 나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남편도 그래.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면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해서 귀 기울여 들었는데 이제는 반은 내게 하는 말이고 반은 혼잣말이라 건성으로 듣지. 혼잣말 하면서 문득 깨달아.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은 타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울까봐, 무서울까봐, 힘들까봐, 보듬어주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라는 것을. 어쩌면 이 세상을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속한 이 세상과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을 두고 내 안에 나와 둘이서만 소풍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요즘 혼잣말하면서 자주 웃어. 혼잣말하는 이와 혼잣말을 듣는 이 둘이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바다. 그해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우리 가족은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출발할 때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바다에 도착하니 안개비가 자욱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는 바다로 다름질하여 갔다. 할머니가 우산을 동그랗게 쓰고 앉아 바다를 보았다. 안개비는 허공에서 하얗게 멈춘 듯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흘러내려 바다로 떨어졌다. 바다는 하늘빛을 끌고 출렁출렁 다가와 할머니 발끝에 하얗게 부서졌다. 바다의 끝인지 시작인지 모를 그 즈음에서 옥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은 지극히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저게 바다구나. 넓기도 하다. 할머니, 바다 처음 보셔? 바다에서 조금도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를 보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나는 왜 할머니가 들판처럼 하늘도 산도 바다도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러고 보니 밭과 집이 아닌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 할머니의 일상은 집과 밭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동네에 모든 상량문을 쓸 정도로 할아버지는 학식이 높았다. 할아버지가 처음 혼인한 할머니는 대가족의 전통적인 삶이 견디기 힘들었던지 남편과 아들, 딸 하나씩을 남겨두고 읍내로가 홀로 살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나의 할머니였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할머니는 시집와서 두 아들을 낳고 전초소생의 자식과 함께 삼남일녀를 키우며 큰 살림을 도맡았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와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일 마무리도 깔끔했다. 많은 일들이 할머니를 거치면 섬돌에 신발이 놓이고 밥상에 숟가락이 놓이듯 제자리를 찾았다. 동네 사람은 할머니만한 사람이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맞듣지 않았던지 술을 마시면 할머니를 구박하고 무시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타박을 안으로 담을 뿐 원망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동네 아낙들이 우물이든 밭이든 모여서 수다하면 그냥 듣고 웃을 뿐이었고 무엇을 자랑하거나 누구를 흉보지도 않았다. 수다쟁이 명호 할머니는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 입이 제일 무겁다며 무슨 말을 하든지 안심이 된다고 했다. 할머니는 크게 웃거나 울지도 않았으며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을 뿐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큰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등질 때에도 그랬다.
그럼 할머니는 해가 바다 위로 올라오는 것도 못 보셨겠네. 저기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해가 떠올라요. 해가 저기서 올라와? 희한하네. 바닷물에서 올라오는데 어째 해가 그리 뜨거울까? 나는 풋 웃음이 났다. 할머니가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에 가득한 주름 사이로 할머니의 삶이 곡선으로 흐르고 있었다. 못 느꼈던 고운 감정이 선을 따라 흘렀다.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할머니 참 예쁘네 하고 말했다. 말이 없는 할머니였으니 우리에게 잔소리나 핀잔도 자연 없었다. 불평하며 잔소리한 것은 오히려 나였다. 설거지가 끝나면 할머니는 행주로 그릇에 물기를 닦아 놓았는데 나는 그것이 비위생적이라며 난리를 피웠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반찬을 정리하면 먹던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는 것이 더럽다며 신경질을 냈다. 참기름을 따른 후 병 입구를 핥을 때에도 그랬다. 할머니한테서 방귀 소리가 나면 화들짝 법석을 떨었고 한밤중에 할머니 다리에 쥐가 나면 잠결에 일어나 주무르며 귀찮아했다. 부모님이 타지로 일하러 가고 집에는 할머니와 우리 형제만 남았을 때였다. 할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할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느릿느릿 세어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할머니가 나무늘보 같다며 짜증을 냈다. 나중에 알았다. 용돈을 줄 때 할머니의 행동이 느렸던 것은 할머니가 글자와 숫자를 몰라서 지폐에 그려진 그림과 색을 유심히 살펴 구분하느라 그랬다는 것을. 시험 기간이면 할머니한테 새벽 5시에 깨워달라고 했다. 어느 날 설핏 든 잠이 깼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이 되면 잠이 안 온다더니 할머니도 그런가 보다 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알았다. 할머니가 새벽에 앉아있는 것은 괴종시계의 종소리를 세려고 그랬다는 것을. 한시를 날리는 종이 울리면 손가락 하나 접고 2번 울리면 손가락 2개를 접으며 5손가락을 접을 때까지 할머니는 어둠 속에 앉아 밤을 새웠다는 것을. 아, 할머니는 밤이 얼마나 길었을까? 손가락이 얼마나 아팠을까?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파도 소리를 덮는 동안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다만 응시했다. 85해 만에 처음 바다를 보며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신의 지난했던 삶의 기억을 흩어놓았을까? 고왔던 추억을 주섬주섬 주었을까? 혹시 받아들이고 보듬기만 하며 살았던 당신을 만난 듯 바다를 반긴 것은 아니었을까? 할머니의 몸은 안개비와 섞여 흐릿해졌고 눈길은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헤엄치는 듯 아득했다. 할머니는 바다와 하나였다. 생애 단 한 번 할머니와 바라본 바다는 평화로웠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다음해 늦은 가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시집 보내는 동안 나도 나이가 들었다.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고 난다. 뻣뻣하게 휘는 발가락을 주무를 때마다 할머니의 마른 발이 떠오른다. 고맙다며 어깨를 쓸어내리던 할머니의 손길도 따라온다. 투덜대는 손녀에게 야단 한 번 하지 않았던, 오히려 빙긋이 웃던 할머니의 고요한 얼굴이 생각난다. 어둠 속에서 밤새 꼽았던 할머니의 손가락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저리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내 삶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늙어가야 할지, 삶을 멈추고 돌아볼 때마다 할머니가 떠오른다. 할머니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움튼다.
아, 할머니가 보고 싶다. 세상 일에 지친 날이면 세월만큼 헐거웠던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그립다.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땐 들판이 아니라 바다에 간다. 강물을 담고 빗물을 받아도 넘치지 않는 바다. 네, 할머니의 바다로. 지금까지 종이배 띄우다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이재숙, 펴낸 곳은 세종출판사입니다. 첫 번째 수필집 작년 이맘때 들려드렸고요. 우리 나무님들이 정말 좋아했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오른쪽에 예전 영상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기다렸던 작가의 두 번째 책을 이번에는 가을 햇살이 드는 창가에 기대서 읽었습니다. 첫 책에서 만났던 그 따스한 울림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가슴에 스며습니다. 지난해 책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눈물을 적시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처음 들려드렸던 마지막 밤에 두 모녀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곁에 두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승에서 사람이 용서한 것은 저승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서운한 것들을 다 말해버리고 용서를 받으면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원망할 것도 없다고요. 60년을 함께 살면서 겨우 서운했던 것이 호떡과 사탕뿐이었다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라고. 어서 편히 가시라고. 결혼한 딸 아이 편에서 저한테는 결혼할 딸이 없어서 내내 조카를 생각했거든요. 주말에 설거지만 좀 해줘. 사위를 향한 이 짧은 문장.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말 속에는 여러 숨결이 섞여 있었죠. 부탁도 명령도 애원도 아닌 그 무엇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담긴 사실은 딸의 아버지로서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랑의 표현이 참 아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말투로 사랑을 전하게 될까요?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할머니의 바다. 강물을 받아들이고 빗물을 담아도 넘치지 않는 그 너른 바다처럼 할머니는 그렇게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손녀를 위해서 괴종시계의 종소리를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시던 그 모습. 근데요, 할머니의 밤은 분명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시킨 일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요, 사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태어난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산과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영혼조차도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던 어떤 책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오직 나에게 속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과 추억뿐이라는 것. 그것만이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해야겠어요.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till remember when you walked into the room. Think I knew right then that it was always you. Something in your eyes, it was all so true. Every step I took, they all led to you. We were young and running free. We were never meant to be, but I could not see you go. 'Cause of you, don't wanna waste another minute without you. And
And I will love you in the dark. And if you ever fall out, please don't leave me out, 'cause I will love you till I'm gone. If you just hold on. If you just hold on. Don't think I could ever love the way you do. I'll try to make it up if you need me to. Something in your smile, I've never been so sure that all I ever wanted was to give you more. 'Cause if it all were up to me, we would always stay this free, and I would never let you go. 'Cause of you, don't wanna waste another minute without you. I will love you in the dark, and if you ever fall out, please don't leave me out, 'cause I will love you till I'm gone. If you just hold on, say it ain't so, say you won't go. I will love you in the dark, I will never let it go. Say it ain't so, say you won't go. I will love you in the dark, 'cause of you. Don't wanna waste another minute without you. I will love you in the dark, and if you ever fall out, please don't leave me out, 'cause I will love you till I'm gone. If you just hold on.